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상 친절한 철학사 수업 제8강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이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장면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철학은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입니다. 헬레니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시기였는지, 어떤 시대였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이 시기를 연 인물은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 알렉산드로스입니다. 기원전 356년에서 323년까지 살았던 인물인데요. 여러분 연도수를 좀 헤아려 보시면 33세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런 대왕입니다. 공부에는 큰 관심이 없다고 적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마케도니아의 젊은 왕 알렉산드로스가 소년 시절이었을 때 10대 초반에 한 3년 정도 이 소년을 가르쳤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알렉산드로스의 아버지 필리포스 왕이 어린 시절부터 친구였어요. 그래서 필리포스 왕이 자기의 후계자가 될 알렉산드로스를 고명한 학자가 된 친구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맡겨서 아들의 교육을 좀 시켜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는 공부에는 그다지 관심이나 소질이 별로 없었던 모양입니다. 말 타고 창 던지기 같은 것을 좋아하는 그런 활발한 소년이었고요. 2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왕위를 계승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추진하던 그리스 정복을 마무리했고요. 기원전 334년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건너서 동방 원정에 오르게 됩니다. 헬레스폰토스 해협이 어딘가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잘 안 나올 거예요. 지금은 그 해협의 이름이 바뀌어서 다르다넬스 해협입니다. 터키 쪽에 있고요. 이후 10년 동안 동방 원정을 해서 그리스에서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원전 323년 33세의 젊은 나이에 바빌론에서 사망하게 되죠. 제국의 영토는 매우 넓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남한 땅의 한 50배 이상 되었고요. 제국에 속한 그 신민의 수는 약 5천만 명. 지금 우리나라 인구랑 거의 비슷하죠. 당시 세계 인구 전체, 지구에 살았던 인구 전체를 약 1억 6천만 명으로 추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약 30%에 해당하는 숫자이니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례가 없는 거대한 제국이 건설되니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삶의 조건이 굉장히 달라지게 됩니다. 철학에도 큰 변화를 몰고 오는데요. 이 모든 변화를 몰고 온 인물은 바로 알렉산드로스였습니다. 다르다넬스 해협, 알렉산드로스가 건너가서 동방 원정을 했다고 하는 그 해협은 헬레스폰토스 해협, 지금에는 다르다넬스 해협의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마케도니아에서 시작해서 이쪽으로 건너서 이쪽으로 원정을 떠났던 것이죠. 이게 알렉산드로스의 원정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파란 화살표를 따라서 이렇게 원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인도의 인더스강 펀잡 지방까지 이르는 정말 거대한 대제국이죠. 이 분홍색 부분이 전부 다 알렉산드로스의 제국이었습니다. 이제 초록색 부분은 초기 알렉산드로스 마케도니아 제국의 영역이고요. 이 펠라는 마케도니아 왕의 궁전이 있는 곳입니다.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영토만 나타낸 지도입니다. 기원전 323년경 영토가 가장 컸을 때의 모습이고요. 이 해에 젊은 왕 알렉산드로스가 사망하게 되는 해입니다. 이후의 제국은 세 부분으로서 나뉘어서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헬레니즘 시대가 언제냐? 알렉산드로스가 사망한 이후 대략 300년 동안을 이야기합니다. 역사학에서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사망한 기원전 323년부터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내전을 수습하고 황제로 등극하는 기원전 31년까지를 헬레니즘 시대로 분류합니다. 이때가 고대 그리스 철학의 마지막 페이지가 전개된 시기인데요. 헬레니즘 시대라는 것은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등장으로 시작된 독특한 문화 양식을 말합니다. 그리스풍 문화에다가 각 지역에 원래 있었던 토착 문화가 융합된 독특하고 새로운 문화의 양식입니다. 일종의 퓨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역사학에서는 이 부분을 헬레니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은
이후 로마 제정 시기를 거쳐서 기원 후 한 2, 3세기까지도 영향을 더 미치게 됩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세운 도시가 많았습니다. 알렉산드로폴리스 혹은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부르는데요. 현재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는데 제국 곳곳에 알렉산드리아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이제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를 여러 곳에 세운 거죠. 많게는 40여 개, 적게는 한 20여 개가 있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앞쪽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 지도를 보시게 되면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들이 빨간색 네모인데 군데군데 많이 보이죠. 이것보다 더 많은 수의 알렉산드리아가 건설되었던 것이고요. 이런 알렉산드로폴리스 혹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헬레니즘 문화가 급속하게 퍼져가게 됩니다. 도시에서 그리스 문화가 정복 지역에 많이 퍼지고요. 그리스 문화와 정복지의 문화가 결합을 해서 새로운 그 지역만의 헬레니즘 문화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헬레니즘 문화가 똑같지 않고 이 지역과 저 지역의 헬레니즘 문화는 약간 양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같은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그 지역의 토착 문화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조금 퓨전의 양식이 약간씩 달랐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 철학을 살펴보게 되니까요. 그리스인들이 겪은 큰 변화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면요. 전통적인 폴리스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폴리스의 시민이었던 그리스인들이 이제는 대제국의 신민이 된 것이죠.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알렉산드로스 대왕 시대의 인물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를 찾아와서 소원을 들어줄 테니 소원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말했더니 햇빛 가리지 말고 좀 비켜달라 이런 일화가 전해졌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어디선가 들어보신 분들 계시죠? 거대한 제국의 그 왕이 정말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왕이 찾아와서 원하는 걸 말하라 하면 뭔가를 말했을 텐데 그냥 저 햇빛 좀 가리지 말고 좀 비켜라. 나는 별로 필요한 게 없다. 이런 뜻이겠죠. 이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에게 어떤 사람이 당신은 대체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하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해요. 그랬더니 대답이 나는 세계 시민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 전에 소개해 드린 적 있죠. 이게 플라톤, 여기가 아리스토텔레스, 그 앞에 아주 편안한 자세로 뭘 보고 계신 분이 바로 디오게네스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쓴 책의 앞 표지 부분인데요. 디오게네스를 저희 디자이너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주셨네요. 제가 여기에 고양이가 한 마리 앉아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고양이도 이렇게 예쁘게 그려주셨습니다. 자, 이 그림은 디오게네스와 알렉산드로스의 대화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통 속에 살았다고 전해지죠. 디오게네스는 옷도 거의 입지 않은 모습이고요. 붉은 망토를 걸친 사람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입니다. 찾아와서 원하는 게 뭡니까? 하고 묻는 장면이죠. 이렇게 대제국의 왕이 나타나서 물어보면 금은 보화를 달라거나 높은 지위에 좀 올려달라거나 이런 부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냥 햇빛 가리지 말고 그거 좀 비키시오라는 대답을 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일화가 여러 가지 버전의 그림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 디오게네스 이야기를 왜 꺼냈느냐? 세계 시민,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코스모폴리탄,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 국가에도 속하지 않는 보편적인 인간이다. 이런 이야기일 수 있겠죠. 이 세계 시민의 의미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보편성입니다. 광활한 지역에 걸쳐서 다양한 민족을 통합한 그런 알렉산드리아 제국,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시민이라는 점에서 나는 다른 모든 사람과 별로 구별되지 않는다. 나의 정체성은 보편적 인간이라는 관점으로 정해진다. 예전에는 그리스인들이 나는 어느 폴리스 사람, 스파르타 폴리스, 아테네 폴리스, 이런 어느 폴리스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것이 자기 정체성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세계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세계 시민이라는 의미에는 두 번째로 상실감과 회환도 들어 있습니다.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게 이제는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리스인들은 폴리스에 헌신하고 폴리스의 일원이라는 걸 자부심과 자기 정체성으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폴리스의 운명이 곧 내 운명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폴리스가 사라진 겁니다.
개인과 폴리스라는 공동체의 일치를 통해서 이상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플라톤도 국가론에서 이상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놓죠. 그게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전제 조건이니까요. 그런데 이때의 국가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국가가 아니고요. 작은 폴리스를 뜻합니다. 훌륭한 폴리스 안에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상국가론을 펼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폴리스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세계 시민이라는 말에는 자신들의 마음의 고향, 자신들의 정체성의 근거였던 폴리스가 사라졌다는 상실감과 회한이 들어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이제 피정복민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마케도니아 제국에 속하게 된 것이죠. 자유를 잃었습니다. 제국은 너무 거대해서 또 개인의 삶에는 무관심했고요. 개인과 폴리스의 그리스적 통합이라는 이상이 허망하게 사라졌습니다. 현실이 부조리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직접 민주주의가 사라졌으니까 전에는 전쟁을 할까 말까 이런 것도 같이 의논해서 결정하고 직접 민주주의로 에클레시아라는 민회에 나가서 자기 의견을 표명할 수 있었죠. 지금 우리나라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해결합시다. 좋은 제도를 도입합시다. 이런 것을 의논해서 자신들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거나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실이 부조리해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에 따르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들은 대체로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자기 마음 바깥 상황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서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자, 이런 생각이 퍼져가게 됩니다. 어차피 바깥 상황은 내가 어째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화라도 찾아볼까 해서 내면의 평화 쪽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옮겨가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철학의 중심 주제는 어떻게 하면 내면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 주제가 됩니다. 이것은 많은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인데요. 헬레니즘이라는 시대가 거대 제국을 형성하면서 개개인들의 정치적 관심이 무효화한 것 혹은 효능이 없는 것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내면의 행복으로 옮겨갔다. 많은 역사학자들 혹은 철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해석에 동의하셔도 되고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해석이니까요. 무엇 때문에 헬레니즘 시대의 사람들은 내면의 행복을 추구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고 연구해보고 고민해보신 다음에 다른 이유를 생각하실 수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된 그 하나의 견해, 하나의 해석을 말씀드린 것 뿐이니까요. 지금 현대는 직접 민주주의는 아니고 이제 간접 민주주의를 통한 공화국에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내면의 행복으로 관심을 더 가지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렇죠. 정치적 관심을 표명하고 또 행동에 나서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쨌거나 이 시대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추구했던 공동체와 개인의 조화는 더 이상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면의 행복에 집중한 철학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도 철학은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펼쳐져 갔는데요. 주 무대는 아테네였습니다. 아테네는 피정복지, 식민지가 되었지만 역시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할까요? 학자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 학문이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아테네는 철학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었죠. 한 도시에 그렇게 많은 철학자가 동시에 활동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학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분과 학문으로서의 현대의 인문학의 일종인 철학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학문 전체를 말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테네에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동시에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활동이 왕성해서 학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많은 학파들, 이것 말고도 많은 학파들이 헬레니즘 시기 아테네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 학파들 중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학파는 세 개인데요.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그리고 아카데미아 학파와 회의주의
이렇게 세 학파를 좀 살펴보고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